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시원하게 살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배경사 마지막 시간으로 제12장 유대인의 직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직업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 다양한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농촌과 도시를 구분한다면 농촌에서는 농업과 목축업이, 도시에는 수공업과 상업이 주된 생업으로 직업이 되어졌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본데 첫 번째 농업과 목축업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농업과 목축업이 주 생업이었는데요. 먼저 농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중적으로 기본적인 농업에 의존하는 사회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농사를 짓기에 알맞은 초승달 지역의 남쪽 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초승달 지역이란 우리가 옛날에 중고등부 시절에 세계사를 공부할 때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초승달처럼 생긴 비옥한 토지를 가진 지역으로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북쪽으로 뻗어 메소포타미아를 지나 페르시아만 남쪽까지의 그 초승달 모양의 지역을 초승달 지역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팔레스타인에서 충분한 물이 공급되는 지역이라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공급되지 않는 사막과 광야 지역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요. 팔레스타인의 지형은 대부분 가파른 언덕들로 인해서 농부들은 계단식 경작을 많이 지었습니다. 가파르기 때문에 평지보다는 가파른 지역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 이것을 개간해서 계단식으로 경작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는 돌을 쌓아 언덕 경사면을 계단층으로 만들어서 토양의 침식을 막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토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비만 적당히 내리면 이 계단식 지역에서 좋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경우 예루살렘 서쪽 언덕의 60% 정도는 이런 계단식 경작지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보면 평지가 많죠. 계곡 있으면서 그 아래에는 평지가 많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축복된 땅이죠. 이런 계단식 경작지는 예루살렘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가서 만들어진 것인데, 팔레스타인에서요 농업과 관련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나 이슬의 형태로 물을 얻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우기는 11월부터 4월, 이때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건기인 5월에서 10월에는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물을 얻는 것이야말로 농사의 풍작과 흉작의 관건이 되었습니다. 이슬은 여름 작물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과일은 아주 당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슬만으로 농사를 짓기에 불가능함으로써 그들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대했으면서 냇물을 이용하여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겨울물을 이용한 관계 농업은 곡식과 채소, 과일을 얻기에 적절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관계 농업은 개울물이 있는 지역이나 수로를 만든 지역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수 농업을 통해서 그들이 주식인 밀과 보리를 주로 얻었습니다. 보리는요 밀보다 더 메마른 땅에서 경작하게 좋았습니다. 보리는 주로 이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이었고요. 밀은 주로 더 부유한 자들의 주식이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시기를 보면은 보통
건기가 지나면서인데요. 여름이 지나면서 농부는 밭에 나가 밀이나 보리, 씨앗을 굳은 땅에 뿌렸습니다. 근데 씨를 뿌리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을 뿌리고 또 한 가지는 나귀를 이용해서 씨를 뿌리는데, 사람을 통해서 할 때는 씨앗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들고 다니면서 손으로 이렇게 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나귀를 이용하는 것은 그 자루에 씨를 넣어서 그 가 쪽에 구멍을 냅니다. 구멍을 내어서 그것을 나귀 등에 얹혀서 나귀를 몰고 가면서 그 흔들림에 의해서 씨가 막 뿌려지죠. 밭을 갈기 위해서는 또 쟁기를 사용했는데, 보통은요 소 2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게 하였습니다. 옛날에 강원도 지역에 그랬죠. 지금도 강원도 지역도 그렇고요. 나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소와 나귀가 같이 한 명에 메우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율법이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씨를 뿌리면 겨울비가 내리게 되죠. 이 겨울비가 이른비라고 합니다. 추수의 시기에는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보리는 보통 4월 5월경에, 또 밀은 5월 6월경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추수하는 것과 비슷하죠. 예를 들어 밀의 추수에 있어서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 약 4주 일찍 추수를 했는데, 이때 주로 사용한 기구는 낫이었습니다. 타작마당은 집 근처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닥이 평평한 곳에서 타작을 했습니다. 3가지의 타작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막대기로 이용하고, 둘째는 동물의 발을 이용하고, 셋째는 나무로 만든 썰매가 있습니다. 첫째, 막대기로 곡식의 알이 떨어지도록 두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죠. 한국에서도 제가 어릴 때 농사 지을 때도 보니까요, 한국에서도 이 도리깨라는 거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그 곡식단을 막 때리면은 거기서 콩이나 여러 곡식들이 알이 떨어지게 되죠. 자, 둘째 방법은 동물의 발 밑에 곡식을 두고 하는데요. 이 동물이 막 다니면서 그러면은 이 곡식들이 나란히 막 떨어지게 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셋째는 나무로 만든 설매가 있는데, 이 설매를 끌고 다니면은요, 그 무거우니까 사람이 타고 나귀나 서로 설매를 끌게 하면서 그 충격에 의해서 곡식 알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추수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추수가 맞춰지면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낼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또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곡식을 공중에 막 날리면서 던지면서 그 바람이 불잖아요. 그 바람이 불면 바람에 의해서 쭉정이 날아가고 알맹이는 무거우니까 밑에 떨어져요. 또는 키를 이용합니다. 키를 하면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키가 나오죠. 자, 이런 사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추수 후에는요, 필요한 양식을 창고에 모아놓고 남는 것은 팔기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밀과 보리 외에 여러 종류의 콩과 팥, 참깨 등이 재배가 되었습니다. 콩 종류는 가난한 사람들이 빵을 만들거나 다른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된 값싼 재료였고요. 또 재배한 채소는 부추나 파, 마늘 등 수박과 오이, 향신료, 근채, 박하, 겨자, 운, 향을 또 과수를 재배하였습니다. 자, 이 과일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살펴보는데, 첫째, 포도는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것은 포도인데, 그 땅의 기후와 토양이 포도 농사에 적절합니다. 민수기에 나타난 것처럼 정탐꾼들이 메고 온 포도송이가 이것을 상기시켜 주는데요. 농부들은 첫 3년 동안은 포도 수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무를 심어서 3년입니다. 또 포도 추수를 할 경우에는, 또는 안식년과 희년에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약간 남겨줍니다. 다 걷어들이면 곤란하죠. 포도는 대개
9월에 수확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도원을 임대해 주고요. 그 매년 수확기에 수호장려를 받기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게는요, 여러 종류의 포도가 재배가 되어졌는데, 여기서 두 가지, 싱싱한 것은 연중에 3분의 1 기간 동안에는 식품과 음료를 만들어 먹었고, 또 두 번째, 말린 건포도는 연중 언제라도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가공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포도원에는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그 감시탑이 있었습니다. 대개 감시탑은요, 돌로 지어졌는데 숙박 시설이 갖추어진 경관 2층 건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올리브가 있는데, 열매와 기름은 유대인의 일상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요, 심은 지 15년이 지나야 수확이 가능하지만은 나무의 수명은 몇백 년이 됩니다. 그래서 식용유에서 올리브 식용유는요, 좀 고급스러우면서 좀 비싸기도 하죠. 열매는 날 것으로 혹은 요리해서 먹었고, 많은 경우에는요, 기름을 짰습니다. 이 기름은 요리하는데, 등잔불을 켜는데, 화장품과 의약 제조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다양하게 쓰여졌죠. 올리브 기름을 많이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은 또 수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또 올리브 했으면은 세 번째 무화과가 있는데요. 무화과는 1년에 2번 수확이 됩니다. 첫 수확은 5월과 6월에, 또 두 번째는요, 9월경에 있었습니다. 보통 봄철의 무화과 소출은요, 나뭇잎이 완전히 나기 전에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무화과는요, 목련화처럼 먼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다음 잎이 나지요. 네 번째, 대추, 야자와 다른 견과류, 이 견과류를 재배했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신들의 조상의 땅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 목축입니다. 과일에 대해서 했다면 두 번째 목축입니다. 수세기 동안 유대인들은요, 팔레스타인에서는 농업에 목축업이 크게 성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사육을 했던 가축은요, 그 양과 염소였는데, 이건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양과 염소는 팔레스타인 경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양과 염소로 인해서 우유가 나고요, 고기를 먹게 되고, 제물로도 사용했고요, 장막에 만드는 데 사용했고요, 어법으로 사용했고, 물물 교환을 위해서 많은 양들이 소비가 되어졌습니다. 유대 땅에서 양털을 깎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깎는 그 때는요, 하나의 큰 축제 같은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의 자녀들이 양털을 깎을 때에 형제들이 다 모여서 축제를 했다고 했죠. 양털은요, 좋은 상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양털을 깎는, 그 당시에 양털을 깎는 전문적인 직업도 있었는데 주로 봄철에 깎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짐승에 있어서 돼지, 낙타는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된 고기였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사육하지 않았습니다. 사육하는 사람을 아주 천하게 보았죠. 하지만 헬라인이나 로마인은요, 돼지고기를 아주 좋아했으므로 이방인이 거하는 지역에서는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소와 낙타, 개 등도 사육했습니다. 자, 조류도 보면은 역시 유대 땅에 사육이 되고 있었는데, 가장 흔한 것은 닭과 비둘기 사육이 있었습니다. 특히 비둘기는 제물로도, 가난한 평민들의 그 제물로도 쓰임을 되어 있죠. 닭은 신구약 중간기 시기에 흔히 사육되기 시작한 동물로, 계란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디나 또 조류는 귀하게 수급되어 있고, 이 중동 지하 모슬렘 지역에는 이 조류가 귀한 먹거리의 고기로 되어지고 있어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닭은요,
땅을 긁는 습성이 있으므로 어떤 지역에서는 사육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의 재물과 식용으로 많이 사육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농업과 목축업이 그들의 생업이었다면, 두 번째, 농업과 목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직업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무엇보다도 농사와 관련해서 물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목축에도 물이 필요하고요. 농업에는 필수적으로 물이 필요합니다. 천수 농업을 제외한 관계 농업을 위해서는 물의 공급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물을 저장하는 것이야말로 농촌이나 도시 생활의 물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기 때 내리는 물을 저장하기 위하여서 물탱크의 제조가 필요했습니다. 이 물탱크의 발명은요, 연중 내내 마르지 않는 샘이 부족한 팔레스타인의 많은 경작지에서 농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목자들은 방목지의 건조한 곳에서 물탱크를 이용해서 방목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또한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파는 직업을 가진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우물을 파는 사람에게 직업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농사를 짓는 자들은요, 반드시 필요한 농기구가 필요했습니다. 농기구의 일부는요, 농부가 직접 집에서 만들어서 쓸 수도 있었고, 다른 것들은 돈으로 언제든지 구입해서 쓸 수 있습니다. 집에서 만들 수 있지만 만든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이 농기구를 만드는 사람께 의논해서 그들이 만들어진 것을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죠. 도시 안에는 농기구를 제작하는 목공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기와 타작에 쓰이는 도구, 수레 등을 만들었습니다. 흔히 쓰이는 낫을 만들었는데, 이 낫은요, 부싯돌로 낫을 만들고 역청으로 나무에 그 부싯돌을 붙여가지고 만든 목재 낫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부싯돌로 아주 얇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역청한 것은 본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무에 접착을 해가지고 목재 낫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편리하잖아요. 철이 보편화된 신약 시대에는요, 철제 낫이 만들어졌습니다. 목공들은요, 가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어서 팔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농업과 관련해서 올리브 기름 제조업은 유대의 수공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 같은 이 과일에 나오는 것을 기름을 짜야 되니까 이런 제조업, 수공업이 또 중요한 위치에 차지했죠. 기름은 팔레스타인에서 생산된 가장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었는데요. 올리브는 예루살렘과 그 근처에서 가공이 되어졌습니다. 생산해서 빨리 공급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돈벌이에 좋았죠. 네 번째, 빵 제조하는 업자들이 생겼는데요. 유대 땅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에서 빵을 구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일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빵을 굽는 직업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들지만 비용이 저렴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목축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또 직업은 뭐냐면 도살업자가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틀을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짐승을 도살을 하면은요, 거기에 따라서 또 가족으로 인해서 또 직업이 생겨지죠. 근데 우선 이제 목축업으로 인해서 도살업자가 나타나게 되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도살업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길들을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자기 연합 단체, 조합 단체 조직이 있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제협업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도살한 가축의 부산물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는데요. 특히 짐승의 털은 옷감을 만드는데
사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모피, 가죽으로 만든 가죽 옷이죠. 모피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종류의 생업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모피는 또 염색을 위해 염색공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자, 가죽을 만들기도 하고 또 색상을 해야 되니까 또 연색업이 발전했습니다. 가죽은 신발을 만드는데, 천막을 만드는데, 의복을 만드는데, 양피지 등을 만드는데 사용을 했으며, 이런 일들을 맡은 제혁업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짐승을 잡아 고기를 먹는 것도 있지만 그 가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만들어야 되는 제약업이 또 많이 만들어 나오게 되죠.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많은 냄새가 났고요. 또한 많은 양의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은 대부분 성 밖에서 거주했습니다. 성 안에 있으면 냄새나고 환경이 오염이 되죠. 성 밖에는 좀 자유로우니까 성 밖에서 거주하면서 이들이 제약업이 번창했습니다. 당시에 제약업자들은 가난하고 천대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지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옛날에 이런 짐승을 잡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놈보다도 더 아주 천스럽게 했잖아요. 7번째, 목축의 부산물인 양털과 관련하여서 특히 양모 가공업은 유대인의 특산업이었습니다. 목축을 하죠. 또 고기를 먹죠. 거기다 우유와 이런 것을 먹죠. 그리고 이걸 또 털로 인해서 옷을 만드는데 가공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산업이 또 발전하게 되죠. 예루살렘에서는요, 양털이 거래가 되었고 양털 거래를 위한 시장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양모를 이용한 제조업이 발달했는데 이런 일은 주로 여자들의 일이었습니다. 거친 것은 남자들이 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옷감으로서 실을 뽑고 하는 것을 여자분들이 했고, 양을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뭐 이제 제역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남성들의 주로 담당이었습니다. 양털을 뽑아 실을 만들고 그것으로 옷감을 짰는데 이것은 유대인의 옷을 만드는 주된 재료였습니다. 자, 팔레스타인에서는 널리 보급된 옷감은요, 양털로 만든 것이 있고 마직물로 만든 거 있고 낙타털과 염소털로 짠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 제시된 순서대로 값이 비싸졌습니다. 양털이 제일 비쌌고요. 그러나 마지, 낙타, 염소 털로 이렇게 값이 정해지죠. 물론 명주로 만든 옷도 신약시대에 많이 이용되었는데요. 명주는 아주 비쌌기 때문에 상류층의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랬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삼에서 껍질을 벗겨서 만든 삼벽옷이 있어요. 삼벽옷은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입었고요. 또 사람이 죽으면은 거기에 수의를 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명주는요, 이 상류층들이 입었습니다. 그 누이에서 만든 그런 옷감은요, 명주는요, 돈 있는 상류층들이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양모의 색깔은 양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요. 다른 색을 얻기 위해서 이제 염색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염색하는 기술에 또 숙달하게 발전이 되어져서 번창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주로 흰색, 붉은색, 검은색, 노란색, 녹색 등의 염색을 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의복에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된 염색은요, 붉은색 계통이었습니다. 근동 지역에서는 고대로부터 자주색 염색을 값비싼 것으로 여겼는데 이런 자주색 염색을 위하여 주로 지중해에서 나오는 갑각류를 이용해서 염색류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제 자주색은요, 그 당시에 근동 지역에서 있었지만은 우리나라에 있었어도 그렇고, 이제 자주색은 신분에 있어서 고위층 위주, 또
금액으로 있어서 비싸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주로 사용했던 염색 재료는요, 어패류나 곤충이나 초목이나 기타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들을 이용했습니다. 화학염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요즘도 염색하는 옷감들을 보면은 자연산에서 이루어옵니다. 그것은 우리 피부에 좋은데, 이제 청바지 같이 이런 것도 화공으로 만들어진 이 옷감들은 우리 몸에 좋지 않죠. 자, 이렇게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유제품이 또 발전이 되는 유제품 가공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유를 이용해서 만든 음식과 여러 물품들이 있는데, 이러한 가공도 중요한 직업 중의 하나로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당시에 우유를 가공하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알아보는 것은 첫 번째는 농사와 목축업에 대해서 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농산과 목축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그 직업들이 쭉 나타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그럼 그 당시에 유대인은 또 성전 중심이었으니까 성전과 관련된 직업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과 제사 제도는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 주전 10년경에 기록한 한 문서에 의하면 제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한 700명이었고 그 밖에 제물을 바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제들은요, 24개 조의 조로 주간 당직조로 나누어서 직무를 수행했으므로 그 당시의 사제들과 레위인들의 총 숫자는 18,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관계되는 모든 일들은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레위인들 안에서 이제 제사장이라고 이런 또 직종이 있죠. 일반 사람들이 레위인 외에는 이 성전 안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고위직에 속한 사제들은요, 고정된 수입을 모두 성전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일반 사제들도 성전으로부터 수입을 얻었지만 아주 작았고 생활이 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고향에서 직업을 갖고 일을 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제들은 수공업에 종사해서 일을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수공업 있죠. 예. 성전에 고용된 율법학자들도 있었는데, 이들도 해마다 바치는 성전에서 급료를 받았지만 태부적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가난한 선비들이었죠. 자, 둘째는요, 성전에서 발생된 일이 어떻냐면, 헤롯에 의해서 시작된 성전 공사가 계속되었는데 약 82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 공사에 투입이 되어졌습니다. 이 헤롯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1000대의 수레를 준비했고 1000명의 사제들을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사제들은 주로 목수와 석수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성전 건축에 꼭 필요한 사람들인데, 성전에서는 사제들이 아니면 거기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주로 레위인이나 중에서 또 사제들이 이런 일을 했죠. 이런 사제들 외에 수많은 수공업자들이 성전 공사에 직업을 얻기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끝나자 성전 공사를 통해서 임금을 받던 18,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또 실직이 되어지죠. 큰 대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는요, 주로 석재와 목재가 주종을 이루었는데, 성전에 필요한 목재는 대부분 수입을 했죠. 그 성전에서 쓰는 그 나무는 백향목이었죠. 자, 그 다음 제사와 관련해서 상업이 또 융성하게 되죠. 아까는 성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직업들인데, 세 번째는 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여기에 따라서 상업이 성행했습니다. 먼저 보면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재물을 갖고 올 수 없으므로 예루살렘에서 재물을 구입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도요, 희생 재물의 거래가 활발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거래는요, 성전의 광장에서 거래가 되었는데, 이곳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들 뜰로 알려진 곳에서 이 매매가 되어졌어요.
이곳은 언제나 분주하고 복잡한 장소였습니다. 특히 절기 때에는요, 번잡했습니다. 그 절기에 맞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곳에서의 상행위는 아주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두 종류의 상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제물용 짐승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매매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었는데, 예수는 이런 자들의 태도를 신랄하게 책망을 하면서 그들을 내어 쫓았다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나타나죠. 성전을 찾아오는 자들은요,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물은 성전 밖에서도 값싸고 쉽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물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는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성전 안에서 사는 제물의 값과 성전 밖에서 사는 제물의 값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전 안은 성전 밖보다 19배 정도 비싸게 받고 팔았습니다. 이런 일은 성전 당국과 상인들이 밀접하게 결탁이 되어서 있었는데요. 재물을 검사하는 성전 당국의 관리는 성전 밖에서 산 재물에 대하여서 아주 까다롭게 검사를 하여서 재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불합격을 시키는 것이 대부분이었고요. 성전 안에서 파는 재물을 사도록 지시를 하죠. 이 건이 결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온 자들은 할 수 없이 성전 안에서 그 재물을 비싸게 주고 사서 제물로 드려지기도 했죠. 둘째, 상업이 형성했다면 두 번째는 환전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멀리 있던 외국에 있던 또 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오면은 그들이 쓰던 화폐를 사용하지 못하고 성전 중심에서 사용했던 그 화폐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반세겔, 당시 화폐 금액인데 반세겔의 성전세를 6월절 전에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와 마을에 6월절 한 달 전에 돈을 바꿀 수 있도록 임시 출장소를 마련해 두기도 했죠. 이곳에서 성전세를 지불할 수 있었고요.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성전에 직접 와서 이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 유대인들은요, 성전에서 성전세를 지불했고요. 성전에 바치는 돈을 일정한 화폐만 바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돈은 성소에 세겔로 지불할 수 있었고, 갈릴리의 반세겔 또는 두로의 돈으로 지불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바꾸는 자들은요, 이런 화폐로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돈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바꾸어 줌으로 성전세를 내는데 편의를 제공해 주었지만은 돈을 바꾸어 주는데 대신에 많은 수수료를 받아서 착취를 취했죠. 이것이 모든 환전사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환전사가 조금만 보고 나머지는 그 성전의 관리자들과 결탁이 되어 있어 그들에게 들어갔죠. 이런 행위는 모든 성전 당국과 결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순례자들을 이용하여서 성전 당국이 막대한 수익을 착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세 번째, 성전세와 관련하여서 파생된 또 한 가지는 성전의 제사와 관련하여서 파생된 것은 숙박업입니다. 숙박업은 여행의 증가로 생겨난 것이기도 합니다. 성전 제사에 참여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여행을 했으므로 숙박업의 발전이 기여했습니다. 고대 여관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돌봐주는 곳으로 무역하는 자들의 숙박 장소도 되어졌습니다. 비록 절기 때에는 여관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절기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찾은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숙소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례자들의 일부는요, 예루살렘 주변 도시인 벳바게나 베다니 근처에서 숙소를 정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천막을 치고 야영을 했습니다. 물론 회당도 여행자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미 회당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 배웠습니다. 네 번째는요, 진설병 제조자들과 흠양 재물 제조자들이 또 있었고요. 이들은 직업은 가문으로 세습된 자들이고요. 또 다섯 번째, 제단사들은 사제들의 예복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제들은 또 옷을 입어야 되니까요. 성전에 배속된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직업들이 성전과 관련해서 존재했다는 것을 성경 기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크게 네 번째는 기타 직업들입니다. 먼저 수공업에 대해서 보는데요. 수공을 할 때 여기 안에는 목공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목공 일은 아주 중요한 직업이었습니다. 농부가 사용하는 나무로 만든 연장들을 전문으로 만든 사람들이 이 목공들이 했습니다. 또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나무로 된 부분을 만드는 자들도 있었고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 가정에서 필요한 일상적인 물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는 목공들이겠죠. 두 번째는 석공이 있는데요. 석공은 술틀,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계, 다양한 돌로 된 통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맷돌 같은 것이 그 돌로 만들었잖아요. 또 연자 맷돌 이래가지고 또 곡식을 까서 음식으로 만드는데 쓰는 것도 연자 맷돌 같은 게 있었죠. 세 번째, 채광업이 있습니다. 당시 재련업이 발전했는데 재련공은요, 기술의 하나로 용광로와 풀물을 이용하여서 광석을 재련합니다. 그 뜨거운 물로 인해서 오늘날에 그때 제철 소업이 있죠. 재련된 금, 은, 구리, 철 등의 금속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금속 세공업 역시 전문적인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이스라엘 산맥에 있어서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세공업 하는 것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금속 세공업자들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에서 일한 자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철공업이 있습니다. 이제 신약시대 들어오면서 철이 이제 융성해졌거든요. 유대와 로마와의 전쟁 중에는요, 군수사업으로 전환되었는데요. 이들은 많은 무기, 즉 화살과 갑옷 등을 생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전역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상점이 또 많이 나왔어요. 상업이 발전하니까요. 대부분의 예루살렘에서는 수공업의 상점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성전 광장에도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수공업자들의 점포는 각 지역별로 동일한 구역 내에 밀집되어 있었는데 각 직업별로 형성된 시장 형태였습니다. 자, 상업이 그렇게 상점이 발전하니까 또 이제 돈의 문제가 생기죠. 금융업이 되는데 길드 조합이 이제 발전해 갑니다. 수공업자들은 그들끼리 길드 조합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형태를 만들어서 저 구체적인 상업이 원청하게 되죠. 자, 위에서는 이제 우리 첫째 수공업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상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봅니다. 신약 시대에 팔레스타인에 많은 상인들이 있었는데요. 바벨론 포로 이후로 경작을 할 땅이 없는 자들은 사업에 종사했고, 도시가 진행되면서 상인의 숫자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예루살렘과 도시들에는 상인들의 점포가 점점 늘어났고요. 시장에 이제 밀접하게 되어졌습니다. 노점에는 행상인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좌판을 설치해 놓고 물건을 팔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상인들은 물건을 가지고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했습니다. 보따리 장수들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상업이 발전되었는데, 상업에 있어서 전문가라면 유대인들이죠. 로마가 통치하는 제국 안에서 대체로 장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소개되어집니다. 당시에 장사를 하여서 이익을 남기는 것은 잘 알려진 것입니다. 당시 상인들에게는 적당한 이유는 보통 20% 30% 정도였습니다. 상인이라는 직업은요, 유대 상황에서 존경받는 직업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돈이 힘이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어떤 사제들도 상업에 종사했으며 어떤 제사장의 가문도 유명한 사업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시장 상업에 종사하려면요, 시장세를 반드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 시장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시장에서 장사할 수 있는 허락이 되어진 것이죠. 예루살렘에서는요, 또한 이제 곡물, 가축, 과일, 목재를 파는 시장이 또 이렇게 생겨졌고요. 심지어 노예를 전시하고 매매하는 특별한 경매석도 있었다고 합니다. 상인들은요, 상품을 진열해 놓고 호개 행위도 했으면서 상거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경찰이 투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하니까 폭리를 취하고 이런 것이 많죠. 당시에 원거리 무역에도 활발했는데요. 이 대상들이 세계 무역을 주도해 가기도 했죠. 외국인 상인들도 물건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원거리 무역이 성행해지면서 수출 수입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전은 원거리 무역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것들이 수입이 되어졌거든요. 또한 식료품이나 귀금속, 사치품, 옷감 등이 수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보면 애굽의 이불, 애굽의 그 사치품, 옷감 이런 것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상인이 번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그것이 생산 도시라기보다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소비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어업인데요. 성경은요, 이집트에 물고기가 많았다는 것과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가 많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또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물고기를 팔았다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의 제자들 중에 여러 명이 어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는 많은 고깃배들이 있었고요. 예루살렘에는 물고기를 파는 시장도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또 심지어 물고기 문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문을 통하여 물고기 파는 자들이 드나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두로에서는 온 생선 장수들과 다른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 장소에 생선을 진열해 놓고 팔기도 했습니다. 자, 업이 활발했고요. 그 다음 이제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은행업이, 금융업이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주전 1세기경에는 은행업이 번창했습니다. 당시의 은행은요, 오늘날의 매표소와 비슷했는데 돈을 예치할 수도 있었고 또 예치한 돈의 이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은행 업무는요, 오늘날의 업무와 비슷했습니다. 사람들은 은행에 저축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전당포처럼 저당을 잡혀놓고 돈을 빌려 쓸 수가 있었고요. 또 긴급하게 융자도 가능했습니다. 긴급 융자의 이자율은요, 12%에서 13%였으며 때로는 50%까지 지속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은행, 사채, 고리 대업자들, 그들이 나타나기도 했죠. 여기에 또 의사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생기니까요. 의학적으로 발전하는데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의사가 수공업자에 속한 것으로 생각했고요. 수공업이라는 이 말은요, 전문성을 지닌 특별한 기술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의사는, 의학은 전문업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단어에 의사라는 직업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수 시대의 팔레스타인 마을에는요,
의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하는 자료에 의하면 몇 가지 살펴본데, 첫째, 특별한 대우를 받았으므로 예위기를 규정에 따라 부정하다는 취급받지 않고 절기 동안에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문헌을 보면은요, 의사들의 지혜와 기술을 칭찬도 했고요. 그런데 또 다른 문헌에서는 의사가 전대받는 직업을 나타났다고 합니다. 성경시대의 의약품은요, 주로 자연에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약 있잖아요. 한약은 전부 다 자연품 있잖아요. 네,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즉 광물, 동물에서 축출한 것, 풀잎, 포도주, 과일, 식물의 어느 부분 등을 의약품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당시에 외과적 수술도 성행했습니다. 폼페이에서 발굴된 다양한 의료 도구들은요, 1세기 당시에 의료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었다고 보여줍니다. 당시 의사들은 많은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도 보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라고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떤 것이냐, 도기 제조업입니다. 성경시대의 도기 제조업은요, 우수한 장인들이었습니다. 도공들은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도기를 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그릇을 만드는 물레를 이용하여 만들었지만 손으로 빚은 것과 거푸집을 이용해서 만든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자기 만든 데 가면 발로, 이 틀을 만든 거 발로 움직여가지고 돌리면서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물레라는 겁니다. 자, 흙으로 만든 도자기를 굽는 데는 특별한 숙련이 필요했는데요. 도공들은 주로 집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는요, 기와를 만들었으며 신약 시대에 접어들면서 유리 제품도 대량적으로 생산이 되어졌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도기는요, 일반적인 용도 이외에도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데요. 깨어진 도자기 그 파편들이 있잖아요. 파편들을 이용해가지고 기록을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당시에 파피루스와 양피지가 비쌌기 때문에 개인적인 서신이나 법적인 문서, 지도들을 진흙으로 만든 판이나 도기 파편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만큼 고대 사회에서는요, 도기의 사용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천한 직업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천하게 여기 보지 않았는데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형태를 나타내는데요. 뇌인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천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나 몇 가지 직업은 천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흔히 나오는 죄인의 대명사로 보이는 것은 세리와 창기였습니다. 자, 첫째, 세리는 대부분 부분들의 유대인들은 세리를 아주 악한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즉, 왜냐하면 세리에 대한 많은 언급은 있는데 세금 징수관과 도둑, 세리와 강도, 세금 징수관과 강도와 환전 상인과 세리와 죄인, 또 세리와 이방인, 세리와 창녀들, 강도와 사기꾼과 간부의 세리, 살인범과 강도와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자, 먼저 보면은 세금 징수관에 있어서 신약 시대의 팔레스타인은요, 로마 관리인들의 인도세와 토지세 등을 정기적으로 징수해야 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세리라 이해를 한다면 일제시대 때 세금을 징수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로마 관리들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고용했거든요. 이런 세금 거두는 책임을 세우는 일은 헬라 통치 시대부터 있었던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시기에 이런 세금 징수관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로마에 자발적으로 세금 징수를 신청한 자들 중에서 선발되었습니다. 이들은요, 통치자들에게 약속한 세금만을
하면은 되었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폭락을 취했죠. 육로나 해상을 통해서 수송되는 물건에 있어서 이런 세금을 징수하는 정부업자들이 이렇게 맡겨졌고요. 정부업자들은 특정 지역에서 통행세를 걷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 세금 계약금을 지불하고 그 후에 이익을 폭리를 취했죠. 사실 여리고는 세금 징수관에게는 아주 좋은 곳이었는데요.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동방 지역과의 교역의 관문이었거든요. 또한 부유한 도시로 삼배 옷감류의 원료의 수출지로도 유명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볼 때 여리고의 세관은 팔레스타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관 중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당시의 세금 종류에 있어서 보면요, 세금 징수의 종류를 보면은 두 가지 나타나는데, 고정세로 14세에서 65세까지 인두세가 있습니다. 모든 남자와 12세부터 62세까지 모든 여자가 지불해야 하는 인두세가 있습니다. 둘째는 토지세가 있습니다. 모든 곡물은 10%, 포도와 기름은 5% 토지세로 지불해야 했는데요. 이 토지세는 현물이나 돈으로 환산해서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세금은 소득세였습니다. 소득세는 수입의 1%로 되어졌고요. 도로세가 있었는데 주요 도로에서는 이용하는 데 있어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집마차와 집마차의 각 바퀴마다 부과되는 세금과 마차를 끄는 동물에 부과하는 세, 이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매겨서 뜯어내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구매와 수출입 세가 또 구입을 하는데 또 파는 데 있어서 세리는 노상에서 보행자를 불러 세우고 그 짐을 풀게 하여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만큼의 세를 부과시키죠.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리가 돈을 빌려주고 그 고리대금 업자로 변신하는 기도했습니다. 세리 직업에 대한 평판이 왜 어떠냐 하면은 세리라는 직업은요, 유대 사회에서 평판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에서는요, 더욱 천대를 받은 직업의 세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열심당원과 같은 사람들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하여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유대인들이 세리를 아주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당시 세리들은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액수의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에 바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로마의 앞잡이로 생각했습니다. 둘째로, 세금 징수가 과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리들을 강도 같은 존재자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세례 요한의 선포에서도 암시되고 있는데,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말하죠. 정한 세외에 늑칭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 세 번째, 그들이 이방인들과 빈번히 접촉하는 것 때문에 선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는 세리들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었으면서 이방인과 같은 존재로 취급했고요. 창기와 같은 존재로 토세, 불의, 가늠한 자와 나란히 취급을 했습니다.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남의 돈을 탈취한 죄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악하고 더러운 자로 취급했죠. 왜냐하면요, 그들의 돈과 재산은요, 불의한 재물이었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환전을 해주는 것과 빈민 구제를 위한 돈을 받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공식적으로 들어올 수 없게 했습니다. 세리들이요. 유대인들은 세리가 회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들이 피해를 입은 자들이 너무 많았고, 또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는지도 알 수도 없고 손해배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들은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창기에 대해서 봅니다. 고대 사회에서 매춘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 또는 종교적 제사의 목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첫째, 돈을 벌기 위해서 매춘 행위하는
이스라엘이 초기에부터 존재하고 또 성경의 전 역사 동안에 계속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다말은 그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시적 창기 노릇을 했다고 했고, 라합은 역시 창기였습니다. 창기들에게 주는 매춘은 대가로는 돈뿐만 아니라 가축이나 곡식이나 포도주 등 현물로도 받기도 했습니다. 창기가 번 돈은 하나님께 서원하는데 쓸 수는 없었습니다. 더럽기 때문에요. 이런 돈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세속적인 매춘이 어떤 때에는 묵인된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에는 엄격히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둘째로 고대 사회에서 매춘은요, 종교적 제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제사적 매춘은요, 다산, 풍요, 번영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일종의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이런 매춘 행위는 자연의 진행 과정이 남신들과 여신들의 성적 관계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신앙의 기준을 둔 것이기 때문이죠. 구약시대의 팔레스타인에서는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자들에게서 이런 제사적 매춘이 아주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리스 사회에서도 이런 제사적 매춘이 아주 성행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안에는 창기들이 있었고, 신약은 이 창기에 대하여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기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돈으로 산 여자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창기들은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던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창기들을 세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 존재로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사회에서는요,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이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창기에 대한 취급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언급은 고린도에 만연되어 있었던 종교적 제사와 관련된 창기와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1,000여 명의 이상의 신전에 속한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제사의 일부분적으로 매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는 아주 타락한 도시였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고대로부터 고린도에 대한 평판은 좋지 않았지요. 고린도인들처럼 행한다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는 가늠행하다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플라톤도 고린도 소녀라는 용어를 창기에 대한 완곡어 법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창기들은 소외되어진 사람들이었고, 사회로부터 버려져서 어둡게 살던 불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포하신 죄 용서의 이것은 예수님께서 외적인 행동, 즉 행동으로 죄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탁 교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이게 되죠. 이것은 세리들과 창기들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공동체에 포함된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백인사를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이것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 사역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